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갱도가 이제 2갱도, 3갱도, 4갱도까지 보는데, 갱도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왜 나왔냐면은, 음, 제가 오늘 드린 자료집 있죠? 이게 땅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땅굴은 그, 파주에서부터, 양구 하천 쪽은 뭐 그렇게 많이 없고, 요 부분들이, 땅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에서부터 파주, 연천, 철원, 양구 이 네 군데에서 땅굴이 발견했는데 자료집 보시면 이거를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서류 공유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여기다 공유를 못 하겠구나. 어, 나중에 그 제가 올려드린 그 제사 땅굴 국회 회의록입니다. 국회 당시의 회의록인데 보시면은 지도에 땅굴이 발견된 지도를 쭉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글들을 자세히 보시면 좀 재밌는 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1990년에 이 땅굴이 발견됐는데 90년에 그 국방부 장관이 이상훈이었습니다. 이상훈 국방부 장관인데 이상훈 국방부 장관이 땅굴을 보고하고 국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훈 국방부 장관이 어, 당 어, 지금 현재 90년 3월 3일 날 이 땅굴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땅굴이 어, 약 20개가 더 있고 그 중에서 북이 팠다라고 하는 게 확정적인 땅굴이 12개가 있다라고 국회 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국회에다가. 그러니까는 당시에 땅굴이 사땅굴 이외에도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땅굴 이후에 모든 땅굴들은 전부 다 폐기됩니다. 그리고 이 사땅굴 이후에 90년대 중반부터 해서는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보수단체가 만들어져요. 거기서 이제 그 고양시에서 땅굴을 발견했다 그러기도 하고 연천에서 발견됐다 그러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수원에서 발견됐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형식의 땅굴인데 신기하게도 전부 다 국방부에서는 그거는 그 의미 없는 그러니까는 그 확정되지 않은 땅굴이다라고 다 덮어버립니다. 이제 제가 이 땅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땅굴을 발견될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북쪽에서 그 국회 그 보고 자료집 제가 PDF 보내드린 거 그것도 한번 그 참고로 보시면은 북에서 팠으면은 남쪽에 출구가 발견된 땅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북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징후를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는데 그 폭파되니까는 그 땅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래서 그 진동을 통해서 그 땅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땅 위에서 그걸 진동을 느끼고 이상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땅 위에서 그 시추공이라고 하는 관통 시추공을 내리꽂습니다. 시추공을 뚫고 나서 그 시추공을 뚫어버리니까는 땅이 비어 있으면은 막혀서 잘 안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땅이 비어 있을까 갑자기 그 시추공이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거기가 땅굴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남쪽에서 이제 역갱도라 그래서 남쪽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가 땅굴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발견된 게 아니라 그 공사하는 중간에 발견한 겁니다. 이 네 개 땅굴이 다 똑같이 형식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땅굴이라고 하는 걸 언제 처음으로 그 사용을 했었냐면은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당시에 낮에 그 비행기들이 제공권을 미국에 의해서 완전 장악당한 그 중국 인민지원군이 낮에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숨기 위해서 그 팠던 게 방공호 개념의 땅굴을 처음으로 파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팠는데 지금의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을 때 51년부터 53년도까지 대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2년 동안의 대치 상황 속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땅굴을 파서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는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서 이동을 하니까는 상당히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효과적으로 비행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는 미군이 그 이상한 걸 발견한 거죠. 분명히 중국군이 없었는데 낮에는 밤에는 나타나더라. 얘네들이 뭔가 한다. 그래서는 낮에 얘네들이 어디 숨었는지 그 수분 지역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했는데 땅굴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땅굴 안에 얘네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땅굴 입구를 폭파하는 작업만 미군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구를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구가 막혀버리면은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은 전부 다 몰살돼 버리는 거죠. 그냥 생매장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늘어나니까는 중국군에서 이렇게 땅굴을 파지 말고 그 로마로 삼자 아시죠? 로마자로 삼자 형식의 땅굴을 파자. 그래서 출구를 여러 군데를 내는 겁니다. 여러 군데를 내고 그래서 이동도 가능한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낮에도 이동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이 갱도를 통해서 미군들을 효율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우리가 그거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그 군인들이 썼던 그 터널 작전들, 갱도 작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전이 사실 베트남 전쟁에 있었던 터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시초가 된 거냐면 바로 한국전쟁에서 시초가 된 겁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그 갱도 작전을 사용을 했고 철수를 하면서 중국에선 폐기를 했는데 북의 김일성 주석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 전 요새의 지하화를 완성을 시키고 베트남 전쟁 때 이 갱도를 베트남에 수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지하화하는 거는 그 도시 주변으로 해서 가는 거지 사실은 남 침용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중국 애들이 팠던 갱도가 그러니까는 하나의 길이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팠겠죠. 그 여러 개의 총 연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의 군사 분계선이 약 250km, 정확히 248km인데 약 250km 정도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나온 그 한국전쟁의 백서들이 있습니다. 이 백서들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중국군이 팠던 그 중국군의 갱도 작전의 총 연장기를 몇 킬로 정도 쓰냐면 2,000km에서 3,000km라고 보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0km 정도를 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팠던 그 중국 애들이 팠던 이 갱도가 남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군사 분계선상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갱도가 발견되는 그 시기를 보면은 그 시기가 첫 번째 발견된 일당골이 연천에서 발견된 연천은 74년입니다. 74년 11월 15일 날 발견이 됐는데 이 11월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포드가 방한하기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75년도 3월 19일 날 그 이 땅굴이 발견이 되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땅굴이 발견되고 나서 한 달 바로 이후에 4월 25일 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78년도 10월 17일 날 3땅굴이 발견이 되는데 이 3땅굴이 발견되는 당시에는 재밌게도 그 카터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한미군 철군을 얘기를 하고 실제 주한미군이 철군하는 과정에 76년도에 이제 카터가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77년부터 해갖고서는 그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군을 하기 시작한데 철군하는 과정에서 78년도에 땅굴이 발견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멈춰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박정희가 이 78년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물론 체육관 선거긴 하지만 99%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되고 사땅굴이 발견된 건 한참 후에요. 전부 다 1, 2, 3땅굴이 70년대 중후반에 발견이 되는데 사땅굴은 한참 후인 90년도 3월 3일 날 발견됐는데 90년도 3월 3일 바로 그 3월 3일 날 발견되고 나서 이후에 뭐가 됐냐면 그 5월 9일 날 90년도 5월 9일 날 3당 합당이 일어나죠.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그 여소야대 국면이 바로 그
여소야대에서 여대 야소로 바뀌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그 힘을 통해서 그 공안 정국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각 재개헌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땅굴이 발견되는 시기에 왜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은 뭔가 큰 일이 있고, 그 큰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땅굴이 이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뭔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그 음모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그 직전에 땅굴을 터트리면서 할 수가 있고, 혹은 중국 애들이 팠던 땅굴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터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땅굴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가셔서 이제 을지전망대가 양구에 가시면 이제 요즘에 펀치볼에서 시래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면서 펀치볼이라고 하는 지명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그 펀치볼이라고 하는 게 화채 그릇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영어에서 나온 겁니다. 펀치볼이 화채 그릇인데 꼭 그 화채 그릇 모양으로 생긴 지형이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 운석이 떨어져서 그 지형이 형성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지형이에요. 가서 보시면은 전 지역이 산으로 다 둘러서 대암산, 뭐 가칠봉, 을지전망대역수는 그 전 지역이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인데, 해안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지역에서 위쪽에 그 산 위쪽에 보이는 게 을지전망대라고 하는 양구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요 을지전망대에서는 내근강에 날씨 좋을 때는 내근강에 있는 비로봉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에서 보시면은 북쪽으로 해서 가칠봉이라고 하는 데가 스탈린고지로 불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을지전망대를 기본으로 해갖고는 여기가 이제 북쪽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높은 봉우리가 많은데, 가칠봉, 아까 금강산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가칠봉은 군사분계선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접경 지역으로 남북 간의 대치가 되고 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높은 봉우리들을 스탈린고지, 김일성고지, 모택동고지라고 남쪽에서 불렀던 그런 고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천으로 넘어오는데, 화천에 가면은 칠성전망대라고 하는 전망대가 이거는 여기는 그 최근에는 상시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내금강 지역이 보이는 화천에서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화천 지역은 아까 비목 얘기도 했지만은 화천은 그 한강이 남쪽으로 북한강이죠. 북한강이 금강산의 내근강 지역에서 만폭동 지역에서 이제 발원을 해갖고서는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에 그 있는 곳이 바로 화천입니다. 그리고 그 산악 지역으로 굉장히 그 울창한 산림이 돼 있어서 야생 동물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남북을 통틀어서 호랑이가 다 없어졌다는데, 만약에 호랑이가 나온다 그러면 화천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서 호랑이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화천입니다. 민통선이라고 하는 그 DMZ라고 하는 그런 지역 때문에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 있고, 그리고 산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이 깊은 지역이 화천 지역인데, 그 산이 깊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한 10여 년 전에 화천에서 커다란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같은 게 발견이 돼갖고 호랑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추측이 나와서 방송에도 엄청나게 크게 났던 지역이 있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그 고양이과에 호랑이보다는 좀 작고 고양이보다는 큰 야생동물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살개 그 발자국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지금도 화천 지역에서는 호랑이 찾기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원에 보면은 철원으로 넘어오는데, 자, 오늘 지금 37분인데 철원 지역은 제가 다음 주에
철원, 여기, 철원 지역에서 뒤에 또, 양구가 나오니까, 승리전망대 좀 이유까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승리전망대는, 승리전망대에서 보시는 북쪽 마을을 보면은, 북쪽에 마을이 보여요.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은, 어, 아침리라고 해요. 아침리. 그,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왜 그 승리전망대 앞에 있는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를 아침리라고 불렀냐면 철원역에서 분기돼서 금강산 가는 철도가 지나갈 때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철원에서 금강산 가는 열차를 타고 첫 차를 타고 쭉 가면은 이 철원 이 승리전망대 앞에 여기는 사실은 지금은 남쪽으로 들어오면서 철원은 북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일부를 갖고 왔고 여기는 그 전망대 있는 이쪽 지역은 김화군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김화군인데 이 김화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김화군하고 철원 일부하고 합쳐지면서 지금의 남쪽에서는 철원이라고 부르는데 예전 김화군에 있었던 아침리인데 그 김화군을 지나면서 그 아침리 역에서 딱 쓰면은 거기서 모든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내려서 금강산 관광을 가는 사람들 내려서 거기서 꼭 아침을 먹고 간다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러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 그래서 금강산 구경하기 전에 여기서 아침을 먹고 들어가야지 든든한 그 마음, 몸에서 금강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침리에서 내려서 아침을 먹는다. 그래서 아침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마을이 보입니다. 여기 승리전망대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고 승리전망대가 이제 그 몇 년 전인가 했던 영화죠. 고지전에서 이제 에록고지라고 하는 그 고지 나오는데 이 에록고지의 그 에록고지는 실제 있었던 고지는 아닌데 이 뭐 전망대마다 조금씩 자기네들이 얘기했는데 이 승리전망대에 있는 고지가 바로 에록고지 그 고지전의 그 모티브가 됐던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이제 평화전망대는 그 경원선 철길 상에 있기 때문에 경원선 길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옛날 궁예도성, 궁예가 있었던 그 궁예 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아까 이제 펀치볼 얘기를 했었죠. 제가 펀치볼 그 전경을 찍은 건데 그 을지전망대에서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주변이 다 산악 지역인데 저렇게 그 분지로 해갖고서는 마을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는 마을을 다 볼 수가 있고 마을에서는 산악을 쭉 볼 수가 있는 이게 이제 산에서 찍은 펀치볼 전경이고 이제 마을에서 본 가칠봉입니다. 그 해안 그 양구에 있는 해안 초등학교에서 찍은 그 가칠봉 모습입니다. 이 금강산 봉우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가칠봉에 가보면은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칠봉에는 그 우리 군사분계선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가칠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 가면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가칠봉이 한 1500m가 넘거든요. 1500m가 넘는데 1500m 고지에 그리고 군사분계선 안쪽에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정확하게 DMZ 안쪽이고 민통선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 수영장을 왜 만들었을까 참 궁금해하는데 아까 제가 삐라 얘기를 하다가 그 여배우들 삐라 그랬다 그랬죠. 요 수영장에서 그 북한군이 보라고 미스 코리아 선발 수영복 심사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94년도까지 그 김영삼 정부 때까지 여기서 했었어요. 수영복 심사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삐라 할 때 북쪽에서는 사상전이 있고 남쪽에서 이제 성상품화였는데 그런 성상품화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영복 심사를 하면은 북한군이 그 수영복 심사는 미스 코리아들을 보고 남쪽으로 넘어오라는 것을 하기 위한 선전전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칠봉 수영장입니다. 사실 여기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춥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제 행군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여름에도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갈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여기서는 수영을 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수영은 전혀 할 수가 없고 물을 받아놓지도 않고
딱 수영할 수 있는 게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8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잠깐. 뭐 요즘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수영장을 만든 이유는 미스 코리아 선발전으로 그 여성들을 통해서 여성의 상품화를 통해서 남쪽으로 그 선전전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이용했던 지역이 가칠봉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최북단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를 저희가 가게 되는데 그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타연이라고 하는 그 연못인데 그 양구에서 흐르는 갑자기 수입천인가요? 수입천 네, 그 호수인데 여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두타연 지나서 가면은 이제 걸어서 금강산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걸어서 갈 때 이제 아까 여기서 좀 더 지금 고진동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이제 그 열목어라고 열목어 그 일급소에서만서는 천연기념인데 열목어의 최대 서식지 중에 하나가 바로 두타연이라고 하는 이 연못인데 예전 그 신라 시대 때 신라의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하던 곳이 바로 두타연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물도 맑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지섭길이라고 해가서 소지섭이 여기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지섭길이라고 해서 양구에서 여기를 트레킹 코스로 개방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에 군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여기를 몇 번을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간인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신청만 하면은 갈 수가 있으니까는 양구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셔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화랑이 수련을 했던 곳이니까는 심신산골에 굉장히 그 경치가 좋고 그 맑은 곳이겠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셔서 보고 그 양구라 그러면 양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사냥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포유류 동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동물이 바로 사냥입니다. 근데 이 사냥 농장이 있어요, 양구에. 이 사냥 농장을 만든 분들이 좀 재밌는데 원래는 밀렵꾼이셨어요, 이분이. 밀렵꾼인데 밀렵을 하다가 노루나 그 사슴 이런 것들을 밀렵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밀렵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동물을 발견을 한 거고 그 이상한 동물이 바로 사냥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 강원도 원주의 그 월악산이나 이런데 심신산골에만 살고 있고 양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사는 그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을 발견을 하고 이게 희귀한 동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드문 우리 그 포유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사냥들을 돌보는 사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조금씩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냥은 야생동물인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갖고서는 보호를 하느냐. 이거 보호를 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 인간의 손이 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사냥들 중에서도 어떤 사냥들을 특히나 또 고민을 하냐면은 전방 지역이다 보니까 지뢰가 많죠. 근데 이 사냥 보시면은 뒷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지뢰에 밟은 사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뢰 사고로 인해서 그 다친 사냥들을 돌봐주는 사업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펀치볼에서 양구 쪽으로 방산 쪽으로 방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넘어오는 그 길가에 그 사냥 농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호를 하면서 만든 그 사냥 보호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지뢰 밟은 사냥들이 사냥들을 돌봐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 으로 이제 평화의 댐 얘기까지 하면 평화의 댐만 보실 게 아니라 철원에 오시면은 한탄강 댐하고 그 군남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 요 세 개 댐을 같이 봐야 되는데 시기는 뭐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군남댐하고 그 한탄강 댐은 이명박 때 만들었고 평화의 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두환 때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금강산 댐을 만들면서 금강산 댐이 폭발을 시켜서 서울을 수장시킨다. 이 논리인데 마찬가지로 그 한탄강 댐은 북에서부터 한탄강이 흘러내릴까 한탄강 댐이 그 넘어오면은 임진강이 범람한다. 그리고 이명박 때 임진강이 범람해갖고 그
임진강댐 그 군사분계선 위쪽에 임진강댐이 있는데 북에서 만든 그 임진강댐도 전기 발전을 위해서 만든 댐인데 이거를 그 수공에 이용한다 그래서 문산이 물에 잠긴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그 6.15 공동선언 때 이 한강 임진강 그 공동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들을 전부 다 그 댐들을 만약 방류를 하게 되면 남쪽에 통보를 해주고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남북이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때 폐기가 되면서 북에서 임진강댐을 방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방류를 했는데 그때 민간인들이 임진강 하류에서 캠핑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군남댐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탱크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군사 그 안보 때문에 군사 보호 때문에 민간인들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군남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지상 최대 방공댐입니다. 방공 그 기념비입니다. 이거는 방공비. 댐이면은 물을 가둬놔야 되는 댐인데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댐. 만들어 놓고 어떠한 댐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댐이 바로 평화의 댐이죠. 금강산 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북에서 이제 청년 영웅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금강산댐을. 청년자 들어간 거는 북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인데 청년 영웅도로라고 해서 이제 그 남포에서 평양에서 남포까지 그 한 40km 도로가 있고 청년 영웅 그 역이라고 해서 금강산역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 영웅댐이라고 해서 금강산댐도 그렇게 얘기 붙이는데 이거는 그 청년 그 북의 청년들이 풍창노숙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북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거고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인데 그런 댐을 비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수공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그 코 흘리게까지 돈을 걷어가서 만든 댐이 바로 청양댐인데 화천 양구에서 화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철원 지역 가면서 그 비슷한 그 댐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그 여기 딴산하고 이제 사진만 쭉 보여드릴게요. 딴산 아까 금강산 때문에 일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양구에 가면 이제 대암산 용릅이라고 고층수건 우리 남사르 습지에 들어간 고원지 1000m 이상의 산악 지역에 형성된 늪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대암산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지역인데 인제하고 양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정용일 선생님이 2달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 2주에 한 번씩인가 그 DMZ 평화마을에서 지금 회의하신다 그러셨죠? 그 DMZ 평화마을에서 나중에 정영일 선생님하고 같이 그 DMZ 평화마을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여기를 그 관람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으니까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제에 가면 이제 김부대왕인데 이거는 경순왕릉하고 관련돼서 제가 연천에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철원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